제가 레슨트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책 제목이 I am okay and you are okay.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것처럼 그 아이의 자존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책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존감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타고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건 인간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해도 요 다음엔 괜찮을 거야. 아니면은 내가 실수하게 된 거는 요번엔 뭐가 잘 안 맞아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다면은 그것처럼 좋은 그 부모님의 교육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이라 그러니까 마치 무슨 공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그 절대로 부담감을 가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애가 2명 있었는데 아들이 둘 다 자폐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는 버클리 가고 하나는 에모리 대학교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자폐증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대학교 갔다 그래서 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자신이 뭔가를 이룩할 수 있었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바람직한 거고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이제 맞물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처럼 두뇌의 발달. 그래서 감정뇌,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그 전두엽,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들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이 두뇌가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벌써 3개월만 되면요. 아기가 어딘가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고 뭔가를 기억할 수가 있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도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면요. 우리 강아지나 뭐 고양이 새끼나 미안한 말이지만 송아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를 인정받게 만드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을 상태거든요. 그때는 제일 밑에 있는 숨골 있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감정뇌 우리가 또 번연계라고 그러죠. 림빅 시스템. 그래서 이 두뇌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다 압니다. 배고픈 거 알고요. 몸에 통증 있으면 알고요. 뭔가 위험한 것 같으면은 도망가지 않으면은 싸움을 하니까 아기가 울어대니까 엄마가 금방 배가 고픈지도 알고 목 아픈 것도 알고 엄마가 없어지면 외롭고 클클하고 그러니까 웁니다. 그러니까 빨리 엄마든지 할머니든지 아버지가 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벌써 애들이 6개월만 되면요. 엄마가 있다 없어지면은 마지막으로 엄마 있던 장소를 이렇게 쳐다본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벌써 전두엽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executive function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기능, 집행 기능이 벌써 이제 어느 정도는 생긴 거죠. 그래서 엄마가 없어지면 그 전에 앙 하고 울었는데 이제는 약간 조절하는 겁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엄마 있던 데 쳐다보고 그래서 엄마가 기다리는데도 엄마가 안 온다? 그럼 그때 우는 거죠. 그래서 벌써 자기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생긴 게 6개월 사이에 벌써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차차차차 더 개발이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그
이제 이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이들의 성과, 기질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관계를 하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하나, 아이들이 어떻게 인식을 발달시키나, 카그니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템퍼러먼털 이제 디벨롭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아기 기질입니다. 이제 그 스텔라 체스라는 그 소아정신과 의사와 그 남편이 되는 알렉산더 타머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이 뉴욕에 사는 유태인 부부인데 자기 친구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산부인과 병동에 방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기들이 엄마가 있는 지저분한 방에 들어오면은 병균에 옮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을 낳자마자 딱 띄워가지고 신생아실에다 갖다 3일 동안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은 그러니까 그 아기가 딱 뚝 떨어지고 나면 어떤 때는요 나중에 자기 아기 아니라고 그러는 엄마들도 있었죠. 물론 이제 이런 건 굉장히 아주 드문 거였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스텔라 체스하고 이제 그 남편하고 가서 보니까 아기들이 굉장히 달라요. 같이 신생아실에 다 있고 엄마로부터 금방 뛰어나왔으니까 엄마의 성격이라나 엄마의 양육 뭐 이런 거 관심이 완전 하나도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은 다 똑같이 널스들이 케어하고 그때 보니까 어떤 녀석들은 조금만 음식을 늦게 이제 우유를 늦게 주면은 막 울어대고 어떤 애들은 킁킁거리다 말고 어떤 애들은 그 중간이고 또 가서 어떤 애들을 자는 데 가서 이렇게 하고 깨워보니까 그 요란하게 울던 애는 이때도 막 요란하고 뭐 그냥 별로 반응이 별로 없던 애는 그렇고 중간에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를 이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재밌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거니까 부모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가 5년마다 아기를 다시 보고 부모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많은 아기들을 그때부터 5년 간격으로 계속 이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유명한 longitudinal 뉴욕 스터디라고 그러는데 뉴욕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대개는 뭔가 연구하려면 지금으로부터 과거 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앞날을 보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가 굉장히 재밌는 스터디인데요. 참 재밌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에 3일 지나서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이제 양육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좋을 거다. 저것이 좋을 거다 해가지고 자기 원칙대로 이제 애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이제 5살 됐을 때 가봤거든요. 유치원에 가니까 그 울어대고 킹킹거리고 그러던 아이는 여전히 가니까 그 유치원반에서 떠들어대고 요란하고요. 그냥 얌전하고 별로 나타나지도 않던 애들은 그대로고 그 중간 아이들은 그대로더랍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 체스랑 그 남편이 참 재밌다. 어떻게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서 양육을 했으면 애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본래의 성과라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아이들을 가지고 성격을 조금 이제 그 템퍼러먼트에 대해서 이제 성깔에 대해서 조금 자기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쉬운 애들은 부모가 얘한테 가면은 뭐든지 편안하니까 갈 때 벌써 엄마가 웃으면서 가죠. 애기가 또 엄마한테 웃고 엄마가 또 애기한테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편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40명은 이런 식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런데 어떤 녀석은 아주 힘들고 아까 그 요란하던 애들처럼 뭐 조금만 문제가 있거나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난리를 풀리고 그런 아이들이 한 10%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이제 많이 리스폰드를 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금방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한 15% 되고 나머지 35%는 이제 뭐 이게 좀 섞였거나 좀 서로가 이제 그 완전히
easy라 나는 difficult다 뭐 slow to warm up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케이스가 한 35%,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그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한 5살 반쯤 될 때까지는 그 성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한 7살 반쯤 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국민학교 들어가서 이제 2, 3학년 될 때부터는 가족이라던가 그다음에 사회의 영향이라던가, 가령 한국에서는 우리는 뭐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밥 먹을 때 조용해야 되고 부모가 얘기하기 전에는 먼저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그때는 기질을 갖다가 부모들이 컨트롤 많이 하고, 서양은 또 서양대로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어느 정도 바뀌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하고 우리 큰 딸하고는 이제 주의산만증 증세가 있게 태어났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주의산만증이라는 게 뭡니까? 한 곳에 몰두하면 그건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딴 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물건도 잘 잊어버리고요. 우리 딸은 그때 공부는 참 잘했는데, 여기 이제 말브로라는 여학교를 다녔는데요. 숙제를 해놓고 항상 한 가지가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다 말고 이제 갖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볼클리 대학을 갔었는데 거기 가서도요, 보면은 매일 이제 일어나질 못해가지고 아침이면은 결석을 하고 아니면 이제 지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것이 저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있는 걸 모르니까 자꾸 아이하고 이제 부딪혔죠. 그런데 제 둘째나 셋째는 누나가 야단 맞는 것만 피하면 괜찮으니까 걔네들은 너무 쉽게 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템퍼러먼트 때문에 이제 어떤 때는 부모가 이게 잘 맞는 애들은 그걸 goodness of fish라는 거를 이제 케이건이라는 그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goodness of fish라는 거는 이제 다행스럽게 애하고 부모하고 이 성격이 참 잘 맞아가지고 그 아주 쉬운 경우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아이를 위한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자기 성격에 따라서 아이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뭘 너무 잘 잊어버려. 제 같은 경우로 큰딸이 그랬거든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어떤 애는 뭐그 너무 충동적이고 생각나면 그냥 아무거나 행동하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주의산만증 있는 엄마들이 주의산만증 있는 애를 보면 이렇게 자기의 문제가 있던 걸 아이가 보이면은요, 그거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러나 저희 그때 애기 아빠는 성격이 돼가지고 이 ADHD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적이고 머리도 비상하고 뭐 이러니까 그거 굉장히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느긋한 사람은 팍팍 뛰는 애들 보면 좋아하고, 어떤 점에서는 팍팍 뛰는 엄마는 그거 힘들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퍼스널리티에 의해서 많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이제 이렇게 좌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이제 그 기질,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어떤 점에서는 또 이 기질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때는 아이들을 키울 때 한 사람은 천사가 되고 한 사람은 경찰관 노릇하고, 이제 이러면은 아이에게 이렇게 어떤 점에서는 밸런스가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가 다 맞을 필요는 없고요. 또 맞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두뇌에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미러 뉴런이라고 그러는데요. 미러라는 게 뭡니까? 이게 미러 셀이라는 게 거울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제 그 브레인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다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브레인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도 어떤 때는 미러, 이렇게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배우는데 어떤 경우는 로봇가 하는 것도 이렇게 배운답니다. 어쨌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말을 하는 것도요. 이 우리 프론탈 로브의 약간 밑에 쪽에 가면은 이제 브로커스 에어리아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거는 말하는 것을 갖다 관장하는 두뇌 분야입니다. 만약 거기가 이제 그 중풍으로 그쪽으로 뭐 피가 간다든가 그러면은 말을 못하게 되죠. 실어증에 걸려 있는데 요 근처 inferior side of frontal lobe에 그 있는 미러 뉴런들은요. 엄마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옹알이하고 뭐 이러는 거를 아이가 하는 걸 갖다 엄마가 따라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걸 보고서 계속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많이 말을 시키면은 아이들이 이런 뉴런이 오히려 더 많이 커진답니다. 그리고 많이 더 발달되고 그리고 이거는 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셜하게 이제 디벨롭먼트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야기하고 감정을 느끼고 슬프거나 뭐 그렇게 이렇게 내가 느끼는 거 이런 것도 이 미러 뉴런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일로 저렇게 울고 있을까?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이 미러 뉴런들의 그 역할이 크죠. 그래서 자폐증 환자들이 미러 뉴런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템퍼러먼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자신이 어느 정도 해피하시면 아이들은 그 해피한 걸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애들한테 속상해가지고 너 떠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엄마가 소리를 지른대 봐요. 그러면은 애들이 조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떠들 것 같습니까? 그때 당장이야 겁나니까 조금 줄어들겠지만 엄마가 소리 지르는 행동을 보고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내용보다는 그래서 엄마가 조금 참으셨다가 조용한 말로 나는 너희들이 싸워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조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대로 이제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싸워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아이들이 그거 따라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템퍼러먼트라던가 소셜 그 디벨롭먼트라던가 이런 거에서 이 미러 뉴런들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면은 부모님께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만일 그 조용한 것이 원하면은 어머니가 조용하게 얘기를 하시고 아이가 조금 해피하고 미소 짓는 거를 원하시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verbal 말을 표현하는 것을 원하시면은 어머니가 시간이 있는 대로 아이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으로써 아이가 그걸 배우도록 하고요. 그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카그니션이라고 그죠? 아이들이 그 생각하는 거 카그니티브 디벨롭먼트 그것에서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면은요 머리가 좋아 보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말을 좀 안 하면은 괜히 사람들이 그 표현을 안 하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 머리가 별로 안 좋은가 뭘 많이 모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다음에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도 조절하고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전두엽의 기능인데요. 이 전두엽의 기능 카그니션은 굉장히 그 유전적인 것을 많이 타고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게 태어나는 애들은 어떤 점에서 이런 게 편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태어나더라도 환경이 좋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아이들은 자기들이 자라면서 차츰차츰 더 개발이 되면서 그 IQ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라던가 소셜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해피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셀프 이스팀 그러면은 대개는 I'm okay 딴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갖다 이제 추어 올릴 수 있는 건데,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어떤 점에서는 국민학교 때나 뭐 이럴 때는 조금 더 이게 자기를 잘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끔 이 뭐 티네이지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섹슈얼 호르몬 나오고 뭐 이러면서 감정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티네이저 때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가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두엽이 있고, 이 전두엽은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구라는 것도 느끼고, 내가 이제 어떤 점에서는 judgment,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발달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한 10년 더 있어서 25살이 돼야 여기는 이제 완전히 성숙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남자애들은 대개가 11살 내지 12살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고, 여자애들은 어떤 점에서는 뭐 8살, 9살 때부터 벌써 사춘기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벌써 이제 이게 하나는 이제 테스티클, 하나는 이제 난소에서, 하나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하고 이제 에스트로겐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딱 우리 아이들이 마치, 우리도 맨말이니까요. 우리도 포유동물이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가 마치 발정된 거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이 막 저기 담도 뛰어넘고 막, 그때는 이게 캄다운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 감정을 이렇게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될 이 우리 지금 전두엽은 아직 한 10여 년 더 있어야지만 이제 이게 완전히 성숙을 하니까, 이때가 어렵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프 이스팀이 이때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떨어지는 건 뭐 워낙 힘든 시기고, 따라서 그때 떨어지면서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불안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티네이지가 이런 생리적인 것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 cognitive development, 그러니까 인식 또는 지식 또는 우리가 사고의 변화를 갖다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유럽에 있는 사이콜로지스트 피아제라는 사람입니다. Piaget. 이제 피아제가 참 좋은 발견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아이를 보니까 1살 전에 아이들은요, 이렇게 공놀이를 하다가 침대 밑으로 가서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막 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거는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이 아이들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자기하고 자기를 잘 돌봐주는 누군가, 엄마면 엄마, 아버지야 나 또는 할머니가 잘 돌봐주면은 어떤 점에서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한 2살쯤 되면은 이제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고, 이게 object라는 게 다른 개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2살 넘어서는 엄마가 안 보여도 앙앙 울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에 조금 울더라도 엄마는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올 거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attachment theory도 그때 거기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누구하고 처음에는 하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게 개체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attach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요. 가만 보니까 이 1살 전에 애기 자기 아이를 보니까 공이 안 보이면 공은 없어진 거고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면 싫어합니다. 숨바꼭질해서 안 보이면 그건 없어진 거니까 울죠.
그러나 이제 이 cognition, 그러니까 인식이 발달되면서 한 2살쯤 되면은 공이 안 보여도 어딘가에 있다.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는 어딘가에 있다. 술래잡기 하면서 누군가가 도망가서 숨었어도 나는 알거든요. 어딘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다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2살 넘은 자기 큰 아이를 데리다가 공을 노래하다가 탁 떨어지면은 얘는 웃어요. 왜 그러냐면 저 밑에 가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인식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이 사람이 발견을 했냐면 5살짜리 아이하고 7살짜리 아이를 둘 다 딱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요. 딱 물 한 컵을 하나는 긴 저기 그 물병에다 놓고 하나는 넓적하고 낮은 물병에다 놓고 이렇게 딱 부읍니다. 그러고 이제 5살짜리 보고 너 어떤 거 가질래? 그럼 어떤 거 같겠습니까? 긴 거 같겠죠? 애들이 긴 거가 더 많아 보이니까. 그러면은 7살짜리는요, 하하 웃어요.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doesn't matter. 이거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얘네들은 웃어요. 아버지가 웃기네. 그러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이 이만큼 그 어떤 점에서는 이 질량은 똑같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바깥의 형태만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가 카그니션이 발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에 조금 딴 애들보다 좀 둔하고 뭘 못 느낀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너무 어머니들이 너는 왜 그것도 못해 그러다 보면은 아이는 나는 바본가 보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나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한 12살 때까지는요. 모든 게 me 전부 나 위주입니다. self-centered. 따라서 내가 어저께 자느라고 숙제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F 맞았어요. 그래서 F 맞은 거 가지고 오면은 엄마가 막 야단치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는 얘기할 때 넌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숙제하라 그랬잖아. 근데 너 안 하고 잤잖아.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나 감정이 확 복받쳐가지고 2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엄마 나 미워해. She hates me. 그다음에 2번째는 I'm a bad boy. I'm stupid. 나는 바보야. 그러니까 2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2살이 넘으면 그 피아제에 의하면은 operational thinking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 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아프거나 뭐 속상하거나 이런 감정이 많지 않아야 되죠. 어른들도 배가 아프거나 뭐 술이 취했거나. 네, 좀 네? 수업하는 거. 사모님. 이렇게 좀 라이브를 하자. 네. 이럴 때는요. 우리 어른들도 아빠가 술 마시고 오면 당신 오늘 또 술 마셨어 그러잖아요. 그럼 금방 10살짜리나 8살짜리로 이제 퇴행하지요. 그래가지고 감정이 먼저 올라오니까 My wife hates me. I'm a bad guy. I'm not a good husband.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 같이 어린애 같이 되는 게 있죠. 왜냐면은 술을 마셨을 때는 이 프리프론탈 로브가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셨을 때는 정말 그 더 문제가 크지만은 어느 정도 마셨을 때라도 여기가 잘 카그니션을 갖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퇴행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12살 이전에는 이렇게 감정이 더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날 때 얘기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엄마가 감됐을 때 아이도 이제 어떤 점에서는 뭐 배가 고프지도 않고 뭐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게 적당한 환경일 때 가능하면은 야단치기 전에 이제 칭찬부터 한마디 하랍니다. 옛날에 뭐 잘했던 거라던가 최근에 잘한 거.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오늘 아침에 학교 갈 때 저기 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가서 난 참 너한테 내가 자랑스러워.
하면은 아이들이요, 칭찬을 들으면은 이 프리프론탈 로브가 쫙 올라갑니다. 왜냐면 도파민이 팍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숙제를 갖다 우리가 못해서 내가 F 맞은 거는 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면 아이가 뭔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엄마가 화난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최고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이제부터는 엄마 내가 숙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게임할게 라던가, 어떤 아이들은 엄마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애프터 스쿨에서 숙제 먼저 하고 올게. 그럼 집에 와서 게임해도 괜찮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거 참 좋은 건 없죠. 그리고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실 때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로 큰 문제 없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엄마가 조금 성이 난 것 같다. 지금 학교에서 금방 F 받아왔는데 엄마가 막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다. 나도 감정이 올라가요. 왜냐면 나는 겁이 나니까. 따라서 이 감정이 막 올라가면요, 전두엽이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이 두뇌는 하는 일이 감정을 이렇게 제압해야 되거든요. 누르느라고 힘다 쓰면은요, 남아 있는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잘 조심하실 거는, 우리도 인간이니까, 제가 우리 큰딸한테처럼 제가 괜히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애가 무슨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대신 제 둘째하고 셋째는 2층에 있으면서 제가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답니다. 근데 그 애들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저한테 엄마 그때 왜 누나한테 그렇게 야단 많이 쳤냐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어떤 점에서는 애들한테는 하느님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가끔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다 40이 넘고 그랬으니까 이런 말을 갖다 편하게 하는데 어,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부모들이 잘못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resilience라고 그러죠. 이제 resilience라는 게 뭐냐면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잘 견뎌내고, 이제 제가 그 요새 밭에 나가서 이제 식물들 이렇게 플란트들을 많이 이제 다루는데요. 저는 참 좋아하는 게 이 선인장들입니다. 선인장들은요 아무렇게나 꺾어서 심어도요 무럭무럭 잘 자라고요. 물을 잊어버리고 안 줘도요 그냥 지가 적당하게 해서 자라고요. 이 굉장히 그 리질리언스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편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제가 이제 아보카도 나무를 좀 심었는데 물을 매일 주고 그럴 때는 아주 가지도 편하고 좋았는데요. 그 전에 한번 물을 너무나 이제 많이 쓴다고 워닝이 왔어요. 저기 디파트먼트 오브 워터 앤 파워에서 물을 조금 덜 줬더니 그 다음에는 비리비리비리하고 지금 4그루 심은 것 중에서 거의 2그루는 다 죽은 것 같고요. 2그루는 지금 아주 비틀비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질리언스가 없는, 이 템퍼먼트가 다르니까요. 물을 필요로 하는 그 유전인자가 아보카도 추리는 너무 컸고 그 캡터스는 이제 그 선인장은 별로 그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같이 게으른 사람이 해도 잘 자라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아이들도 웬만한 경우는요, 이 선인장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뜻으로 어떤 점에서 자기들 야단치는 것도 애들이 알아요. 그리고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요, 뭐 제 그전에 본 환자 아이 하나는 10살짜리인데 막 우울해서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완전히 알코올릭이에요. 주정 부리고 뭐 술만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얘가 그때까지는 집안에서 완전히 거기서 집안에서 마스터였어요. 뭐
엄마 아버지 저녁도 먹이고 그다음에 잘 시간 자라고 그러고 아침에 깨우기도 하고 지가 그렇게 하다가 엄마 아버지가 어느 날 느껴가지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선 정신 차리고 딱 술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 보니까 10살짜리가 참 회개망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어른들 갖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래 이러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이 아이는 길들여 있기를 우리 부모는 내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얘가 갑자기 우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모가 우리가 주정뱅이였기 때문에 네가 그동안 해준 거 참 고맙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고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너는 이제 아이로 돌아가도 돼. 라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놀란 거죠. 어쨌든 아이들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저처럼 제 성격이 이제 막 불같고 막 어떤 때는 원하는 건 막 해야 되고 빨리 안 하면 화내고 이랬더라도 우리 아이들 셋이 지금 다 잘 자라고 잘 자라서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들 열심히 기르고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무슨 뭐 교육에 대한 뭐 이게 그 어떤 공부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꼭 뭘 잘못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하실 수 있는 그 것들을 아심으로써 아이들이 하루도 변하지 않을 때가 없다는 거. 브레인이 변하면서 아이들의 인식도 변하고 아이들이 소셜리제이션 하는 것도 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이제 도덕적인 것도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도 변하고 그러는데 템퍼러먼트는 어느 정도 타고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걸 받아주시는 거. 특히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한 2, 3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좀 수줍다 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바보같이 굴어 야단치시지 마시고 어떤 아이들은 그 한 살까지는 애들이요 이게 그 뭐랄까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서 sympathetic nerve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훨씬 더 발달이 빨리 된답니다. 그래서 누가 오면은 어떤 점에서 빨리 나와서 이렇게 보고 말도 좀 열심히 하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인데 2살이 넘으면서부터 약간 부교감 신경이 발달되면서 그 다음에는 엄마 치마 뒤를 이렇게 숨습니다. 그때는 no를 그래서 많이 합니다. 처음에 1살 때는 yes고 이게 때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태도가 변하고 그러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이게 브레인의 발달에 따라서 이게 몸이 달라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간다고 해서 그걸 끄집어내지 않고서 인사 안 한다고 야단치시는 것보다는 그때는 그냥 그런 걸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애가 마음이 편해지면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거나 굿바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템퍼러먼트를 우리가 받아주고 그에 따라서 그거를 최대한도로 아이도 나도 같이 인조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아이들의 컨피던스를 올려주고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어머니 자체의 자존감이 중요하죠. 이제 소셜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그 소셜 디벨롭먼트 할 때는요, 이제 인간관계 아닙니까?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참 재밌어요. 이분은 제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것이 빨리 성립되는 것이 인간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제가 이 사람의 이제 그 자서전 그런 책 보니까 재미있게도
이 사람은 본래는 덴마크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덴마크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를 임신하고서 엄마 아버지가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덴마크를 떠나서 그 옆에 있는 독일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덴마크하고 저기 독일 거기는 참 서로 가까워가지고 우리 큰딸이 덴마크에서 사는데 개를 하나 입양하는데 그 개가 폴란드 스페인에서부터 나온 개를 불란서 거쳐서 독일까지 와가지고 그 독일에서 얘가 보더에 가서 그 개를 받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개를 하나 입양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까워요. 거긴 전부 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기를 뵌 채로 독일의 친구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있으면서 거기서 애를 낳기 때문에 얘는 독일에서 태어났죠.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제 그러다가 그 소아과 의사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소아과 의사 이름이 닥터 홈버그였습니다. 닥터 홈버그가 이제 그 다음에 이 에릭을 자기 그러니까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어답트를 해서 에릭 홈버그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왜 나치들 이 사람 유태인이니까 나치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미국 여자인가 캐네디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독일에 있을 때 자기가 방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안 갔어요. 그러고서 자기는 어머니가 이제 미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미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 이제 이탈리아에 있다가 어떤 친구가 너도 여기 와서 애들을 좀 가르쳐라. 내가 그 몬테소리 스쿨에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참 좋더라. 거기 가서 그림 가르치고 자기가 이제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역사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때 그 프로이드의 딸 애나 프로이드가 이제 영국에서 있으면서 어린애들의 정신 분석, 사이코애널리시스 그걸 많이 이제 하는 도중에 이 사람도 거기 가서 자기가 사이코애널리시스를 받으면서 그걸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이코애널리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는 안 갔지만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도 될 수 있었고 그때 사이코애널리스트가 됐지요.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처음에는 웨스트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부로 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명한 이제 사이코 애널리스트가 됐고 이 사람이 그 인디언들 사는 데를 가가지고 몇 달씩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애들을 어떻게 기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 소셜 디벨롭먼트를 하나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발표한 것이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Eight Stages of Social Development. 인간이 이제 그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발달하는 과정이 8개로 나누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구강 그다음에는 이제 학문 시기 그다음에는 이제 생식기 스테이지 뭐 이러면서 어린 시절의 그 발달 과정을 이제 인간의 그 오건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에릭슨은 특징이 어린 시절 1살까지 그다음에 2살 그다음에 3살 그다음에 학교 갈 때 그다음에 티네이지 이제 사춘기 그다음에 이제 어른이 돼서 짝을 찾을 때 그다음에 어른이 되면서 40대 50대 이제 중년기 그다음에 노년기 이런 식으로 8개를 나눠 가지고 한 것이 굉장히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공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애돌러센트 때 이 사람이 막 자기가 방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에릭 홈버그로 왔었는데요. 미국에 와서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친아버지는 덴마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홈버그는 자기 양아버지고. 나는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데서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에릭 홈버그에서 에릭슨, 에릭의 선.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런 식으로 컨펌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에릭슨이라고 라스트 네임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 한 것 중에서 가장 그 재밌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처음에 이제 나서부터 한 살 반까지는 배고프면은 엄마가 먹여주고 내가 졸리면은 채워주고 척척하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면은요 아이들이 이 세상 살만하구나. I am so happy. 그래가지고 인생이랑 다른 사람들을 신임하게 됩니다. Trust. 그래가지고 어른들도 괜찮고 이 세상도 괜찮고 편안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때 말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매일 아버지 술 때문에 싸우고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고 우울해져가지고 애는 배가 고픈데 자꾸 자라 그런다던가 아이는 여기 축축해 죽겠는데 자꾸 뭘 먹으라 그런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좀 믿기 어렵네.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애들이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크게 되면은 뭐 이제 알코올 많이 마신다던가 아니면 비만증에 걸린다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2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이제 걸을 수도 있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 품에만 있질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나갈 때 마음이 편안한 엄마는 그래 가봐 그래서 나갈 때마다 잘하네 칭찬해 주시고 그러는데 어떤 엄마들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너 잘못하면 넘어져. 그 옆에 책상에 부딪히면 안 돼. 뭐 이런 데 봐요. 그럼 애가 쭈뼛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때는 나가면서 엄마가 부딪혔는데 그 책상 부딪혔네. 그러면 아이들이 딱 그 책상이라는 말을 배운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의 능력이 본래는 우리 브레인에 타고나는데 이 촘스키라는 언어학자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환경에서 이걸 갖다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게 발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애가 2살 그러면서 걸어 나갈 때 first individuation이죠. 이렇게 잘해주고 그럼 아이들이 자신감 생기고 그렇지 않고 자꾸 엄마 불안하고 그래서 뭐 못 나가게 한다던가 너 그러니까 또 넘어졌잖아 뭐 이러면서 자꾸 옆에만 끼고 있을래 그런다던가 뭐 이러면은 이게 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성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3살, 4살 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오줌똥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줌에도 이게 괄약근이 있죠. 그래서 이게 꽉 잡, 이제 이게 닫혀 있으면 오줌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쫙 열리면서 쫙 오줌도 나오고 대변도 마찬가지고 이거 괄약근을 갖다 자기가 조절하는 걸 배우는 게 이제 그다음에 3살 때 뭐 이때 이제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마음이 편한 애들은 그게 잘 되는데 뭔가 너무 일찍 그걸 시작을 했다던가 아이들이 뭐 너무 부모님이 이제 아주 그 야단을 많이 친다던가 뭐 이런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격에 굉장히 변화를 차이를 주는 거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5살쯤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우리 엄마 같이 나도 될 거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될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처럼 되려고 하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이 똑같이 되고 싶은 마음 선생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이제 활동이 되면은 인더스트리 그 연필 같은 거 뭐 노트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는 거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못하는 애들은 나는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는 뭐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inferiority complex.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다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8살, 9살 때 이제 막 hormone 나오고 남자애들은 11살, 12살 때부터 막 이제 남성 hormone 나오고 이럴 때는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의 그뭐 이제 노도같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차츰차츰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18살 돼가지고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고 나와서는 이제 음,
자기하고 같이 생활할 파트너를 찾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다 찾는 애들도 있고 요즘은 좀 찾는 게 느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어떤 때는 옳고 그런 게 꼭 다르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제분이 뭐 결혼을 늦게 한다던가, 자제분이 남성인데 남성 파트너를 원한다던가, 여성인데 여성 파트너를 원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미 25살이 넘었으면은 자신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한 거를 부모님들은 저는 받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부모님이 뭐 이건 나쁘다 그러다 자꾸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부모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정말 그때부터 부모하고 더 컨피던스를 쌓아가고 I am okay 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65세, 70세 이렇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참 괜찮았구나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한 거는 전부 다 잘못됐거나 그러고서는 despair, 나한테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생을 거쳐서 시기마다 인간이 성취해야 될 어떤 고울들이 다 있고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면은 뭐 잘 지낼 수도 있고 어떤 원인에선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그때는 또 다른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이가 들어서 25살 넘었을 때는 자신이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봐주면서 칭찬해주면서 받아주는 거. accept라는 게 이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건 어른이 됐든 자녀건 부모님께서 나하고 안 맞더라도 그 감정, 특히 이제 감정이 중요한데, 감정이라는 거는요, 모든 감정은 다 내추럴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 동물적인 거고, 감정에서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보기 싫어 그랬대 봐요. 그건 그때 내 감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건 진실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그 다음에 금방 바뀔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전두엽을 통해서 인식하거나 지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감정은 바람이 불어도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가 배고플 때는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식이니까 아이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거. 특히 그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감정은 항상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밖에는 교육을 받으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려운 정신과 환자에 대해서 의논을 해도요. 어머니가 늘 그 common sense,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교육이라던가 뭐 환경, 어머니는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그리고 더군다나 둘째 부인이었었대요. 왜냐하면 첫째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셔서. 첫째 부인이 이 집에서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자기 어머니는 어머니 노릇까지 했는데 그 남편이 지고 간 모든 빚을 두 분이 갚으시고, 이게 이북에서 평안도에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제 생각엔 그 두 분의 어떤 지혜를 그냥 이렇게 미러 뉴런의 덕으로 다 배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든지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항상 웃으시고, 저는 항상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화를 막 내고서도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3개월만 돼도 벌써 아이들은 뭔가를 갖다 주의 집중하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기억이 아미그달라라고 그 편도체란 조금 사구시같이 생긴 그런 기관으로 다 들어간답니다. 그러다가 2살이 넘으면 애들이 말할 수 있을 때는
히포캠퍼스라는 테마 조직으로 이제 가는데, 이때는 애들이 말할 수 있는 기억이죠. 그러나 그 전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사건 기억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얘네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알고 배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인간답게 살 수가 있나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자존감 있게 행복한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만 어떤 점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스트레스를 드리거나 프레셔 드리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래야만 된다는 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으시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부끼리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자기 아는 친지나 교회 친구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잘 모르시겠으면 카운슬러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아들이 자폐증이었다는 어머니가 지금 어른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른이 보는 것보다 50대가 되셨겠죠. 지금 그 KFM 카운슬러로 오셨습니다. 그 가정상담소에 이렇게 훌륭한 상담가도 계시고, 그러니까 확실치 않을 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 것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을 놔두면 이게 부글부글 끓어요. 그거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전두엽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야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표현을 하면, 그러면요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벌써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내고 점쟁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이 묘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도 편해지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그게 결국은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돈 내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얘가 남자가 될까 여자가 될까 그러다가 여자가 되건 남자가 되건 우리 별로 화 안 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또 가잖아요. 왜냐면 내가 벌써 얘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벌써 알거든요. 남자 아니면 여자인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누구와 말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의 일기장과 얘기하는 거. 그 왜냐면 여기를 통해서 나오니까.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것, 누구한테 편지 쓰는 것. 이게 다 프리프론탈 로브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 기르면서 힘든 일 참 많아요. 저는 제가 세상 살아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애 기르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아이를 기르는 게 참 좋으냐.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행복하신 것, 마음이 편하신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될 때도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러면서 아이를 인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자기가 압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보면 마음이 기쁜지, 나를 보면은 자꾸 화가 나는지. 그 엄마들이 성격이 그 문제가 있는 엄마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정인이 사건 같은 거 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불행한 일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처럼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정말 참 사회의 문제고, 보통 우리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배우면서 그러면서 즐기면서 아이들이 25살 될 때까지 지켜봐주고 받아주고 기뻐해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